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번의 철 망치질로 남편의 두개골을 부순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남편의 100만 파운드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마치 법의 제약을 벗어난 범죄자가 주인공인 소설처럼 들리지만 이는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10년 8월 14일 영국 서리 카운티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100만 파운드 규모의 저택에서 61살의 리차드 찰레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미 56살이 된 아내 셀리 찰렌에게 그저 입만 열면 설거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뒤에서 서 있는 셀리가 천천히 손을 가방 속으로 넣어 무거운 철망치를 꺼내 남편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셀리는 철망치를 20번이나 휘둘렀고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셀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차분하게 남편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후 남편의 입에 천조각을 밀어넣고 커튼을 찾아 짐을 싸듯 남편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여유롭게 유서를 작성하고 설거지를 하며 피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들 데이비드 찰렌의 집으로 가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셀리는 영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 명소인 비치 클리프 절벽으로 차를 몰았고 경찰이 그녀를 절벽에서 구출했을 때 모두는 이를 미친 여자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의 화려한 외면을 벗겨내고 나서야 사람들은 20번의 낭치가 내려치기 전에 사실 죽임을 당한 것은 셀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셀리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한때 남편을 사랑하고 온순했던 여성이 철망치를 휘두르는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가정폭력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폭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은 주로 폭행, 구타, 그리고 얼굴에 멍이 드는 것이지만 셀리에게 있어 가정폭력은 정신적 지배, 즉 강제 통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설명하는 법률 용어가 있으며 이는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후속 재판에서 공개된 세부사항과 아들 데이비드의 회상에 따르면 리차드는 셀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통제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통제였습니다. 리차드는 셀리에게 모든 월급을 내놓게 하고 가정의 재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셀리에게는 최소한의 용돈만 주었고 이를 가지고 가정용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셀리가 어떤 것을 사려고 할 때, 예를 들어 화장지 한 팩을 사려고 할 때도 리차드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반면 리차드는 돈을 물쓰듯 하며 고급차를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대낮에는 유흥가에서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격리였습니다. 리차드는 셀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싫어했고 모임에 참석할 때도 셀리가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셀리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셀리가 그가 싫어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집에 돌아와서는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셀리의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세상에는 리차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리차드의 입도 매우 악독했습니다. 셀리에게 다양한 모욕적인 별명을 붙였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조롱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셀리의 자존감은 철저히 무너졌고 셀리는 자신이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 외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리차드에게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자주 외박을 하고 몸에는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셀리가 용기를 내어 그를 추궁하면 리차드는 미쳐 날뛰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너 미쳤어?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그거 다 갱년기 증상이야. 너는 늘 의심만 해. 리차드는 셀리를 통제하는 수단도 매우 교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셀리의 차를 일부러 숨기고 셀리가 차가 도난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뒤 리차드는 갑자기 다른 곳을 가리키며 셀리의 기억력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셀리가 차를 거기에 주차했다고 말하며 그녀의 기억력이 저하되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떠벌렸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몰래 리차드를 따라가 보았고 그를 유명한 유흥가로 추적한 끝에 리차드가 성인용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결혼 생활 수년 만에 셀리는 마침내 리차드를 정통으로 꼬집을 수 있게 되었고 리차드는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리차드는 그곳에서 나오며 차에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셀리는 그의 차를 추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리차드는 이미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셀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셀리가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차드는 자신이 늦게 돌아온 이유가 단지 야근 때문이라고 했고 그가 말하는 내용은 매우 확신에 차 있어서 셀리는 점차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리는 자신이 리차드를 잘못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거 없는 의심을 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크리스마스, 셀리는 정성껏 준비한 저녁을 대접했지만 리차드는 마치 그녀를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몇 주간의 냉담한 무시 끝에 리차드는 셀리에게 다시 나를 따라다니면 이혼하겠어 라고 협박했습니다. 셀리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의 외도를 증명하고 싶었지 이혼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리차드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리차드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이를 통해 그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셀리는 리차드와 헤어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5살에 21살이었던 리차드를 만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리차드와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리차드는 자신감 넘치고 잘생기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으며 현대적인 말로 하면 완벽한 너무나 잘생긴 CEO였습니다. 셀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리차드는 그녀에게 아버지이자 멘토, 우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셀리는 리차드에게 그저 조종하기 쉬운 순진한 여성으로 보였고 리차드는 셀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연애를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셀리는 리차드의 집으로 자주 가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보모처럼 집안일을 보았습니다. 17살 때 셀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녀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리차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리차드는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 누가 알겠냐 뻔뻔하게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리차드는 셀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며 낙태하지 않으면 그건 셀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리에게 너의 몸이 문제다 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계속 괴롭혔고 결국 셀리는 아이를 낙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셀리는 전업 보모가 되어 리차드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리차드의 사업은 번창하며 그들은 고급 저택으로 이사하고 페라리도 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차례로 태어났고 셀리는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여전히 외도를 반복하며 데이팅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지역의 유흥가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수년간 크리스마스마다 리차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페라리 옆에서 거의 나체에 가까운 젊은 모델들에게 둘러싸여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셀리는 불행했고 리차드는 그녀를 조롱하며 몸매도 좋고 남자도 사귈 수 있는데 왜 자기가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셀리의 자신감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차드는 셀리를 무시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 가족여행 중 남자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며 셀리의 뺨에 정중하게 키스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리차드는 격분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셀리를 침실로 끌고 가 폭력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셀리가 리차드의 외도를 따지자 그는 그녀를 계단 아래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셀리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리처드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지침이 된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봇에게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2009년 리처드가 자주 찾던 마사지숍이 경찰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리처드도 조사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처드의 셀리는 미친 여자라는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셀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하게 나서서 이혼을 결심했고 그가 사준 호화로운 집을 떠나 어머니의 유산으로 구입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데이빗은 그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어머니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그 완벽한 노예를 쉽게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의 습관적인 방식은 먼저 협박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셀리에게 이혼을 강행하면 그녀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손자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박이 효과가 없자 리처드는 감정적인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연락하며 셀리에게 나이가 많아져서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자신이 고쳐졌고 그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는 모두 끊었다고 맹세했습니다. 반평생을 통제당한 사람에게는 이런 회심의 유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셀리는 흔들렸고 자신이 이제 이 나이에 이 남자를 떠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2010년 약 1년간의 별거 후 셀리는 리처드와 재결합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재결합은 가능하지만 결혼 후 계약서를 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셀리는 대부분의 재산 분할권을 포기해야 하고 결혼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리처드가 말할 때는 끼어들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으며 리처드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셀리의 변호사는 그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라며 강력히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셀리는 재결합에 대한 집착에 눈이 멀어 있었고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리처드의 진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와 함께 호주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주말, 즉 2010년 8월 14일 사건이 발생한 그날 셀리는 그 익숙한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처드는 그녀에게 나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셀리는 순순히 집을 나섰죠.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셀리는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처드가 그녀를 일부러 내보낸 것 같았고 의심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셀리는 가게에 들어가서 철망치를 사서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셀리는 리처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기록에 있는 마지막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고 그쪽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셀리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리처드가 말한 개과천선과 새로운 시작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럽 여행은 아마도 셀리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쓰게 하기 위한 리처드의 거짓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반성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완전히 재결합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그 데이팅 사이트에서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휴대폰을 들고 주방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리처드 앞에 가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따졌습니다. 이 순간 마냥 리처드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꼈거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리처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짜증스러워하며 손을 흔들며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간섭해 셀리. 그리고는 돌아서서 베이컨과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셀리가 말할 수 있는 투명한 가구인 것처럼 무시했죠. 하지만 바로 이 말이 결국 셀리에게는 마지막까지 참을 수 없게 만든 한마디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모욕, 억압, 자기의심, 희망과 실망의 반복된 끌어당김은 이 순간 모두 한 곳에 모여 치솟는 분노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셀리는 손가방에서 철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았고 망치를 들어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2011년 6월 셀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찰 측은 셀리가 휴대하고 있던 철망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셀리가 깊은 계획을 세운 여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운 범죄자였다고 주장했죠. 셀리는 남편의 매력에 질투를 느꼈고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봐 견딜 수 없어서 마치 탐정처럼 남편의 전화를 감시하고 남편의 행동을 기록하며 남편이 먹은 비아그라의 개수를 세며 남편의 불륜 빈도를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화해를 시도할 때도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셀리의 변호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변호사는 셀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위한 변론을 시도했지만 철망치로 사람을 죽인 잔혹한 사실 앞에서 그 주장은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또한 배심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변호인 측은 리처드의 추악한 과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를 학대자로 묘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죽었고 그가 바로 철망치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죽은 자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본 것은 단 하나의 사실, 즉 한 여인이 임신 중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인이 철망치로 남편을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고된 대로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셀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고 셀리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22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높은 벽 밖에서 두 명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셀리의 두 아들 데이빗과 제임스였습니다. 이는 친족 살인사건에서 드문 경우였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경우 자식들은 극도의 고통과 갈등에 빠지며 심지어 살인자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형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숨막히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아버지는 실은 어떤 사람인지 데이빗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인자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의 정의가 매우 좁았습니다. 만약 피가 나지 않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리처드가 행한 살인에 이르지 않는 정신적 학대는 당시 법 체계에서 전혀 해당되는 죄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획기적인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심각한 범죄법 제76조는 강제통제를 형사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강제통제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하고 굴욕을 주며 일상적인 행동인 먹기, 입기, 돈 쓰기 등을 통제하여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박탈하고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여성권리 변호사와 여성정의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셀리의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고 그 당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런던 왕립법원에서 셀리의 항소 사건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변호인 팀은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강제통제를 직접적인 변호 이유로 삼지 않고 이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셀리의 깊은 심리 상태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발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인인 그웬 에드셰드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셀리에게 심층평가를 실시한 후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셀리는 사건 당시 심각한 양극성 감정장애를 앓고 있었고 당시 재판에서 말했던 경미한 우울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리처드의 통제와 버림받을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극도로 왜곡된 심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정신적 장애는 당시 은폐되었고 강제 통제 환경에서는 그녀의 증상이 수능과 의존으로 잘못 해석되기 쉬웠습니다. 미국 사회학자이자 강제 통제 이론의 권위자인 에반 스타크 교수는 셀리를 직접 진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강제 통제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리처드의 행동은 굴욕, 경제적 통제, 학대,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포함하며 이는 완벽한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피해자는 마치 납치된 인질처럼 저항은 종종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지 악의적인 살인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조합된 증거는 당시 검찰의 질투로 인한 살인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정신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 사건 당시 셀리가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기존의 살인죄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순식간에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절벽 끝에서 절망하며 죽음을 기도했던 그 여인은 이 소식을 영상 연결을 통해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셀리가 또 한 번 잔인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재심리 명령이 내려졌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고 검찰은 더 이상 셀리를 냉혈한 살인자로 몰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승산이 없고 여론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2019년 6월 재심리가 예정된 날짜 몇 주 전 왕립검찰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셀리가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한 요청을 받아들여 살인죄 기소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소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차이를 의미했습니다.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짧고 최종적으로 판사는 셀리에게 9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 체포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셀리는 이미 감옥에서 거의 10년을 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미 형기를 다 채운 셈이었죠. 2019년 6월 7일 셀리는 법정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의 어려운 법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의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사람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피해자의 사망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며 유산 또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살인자가 피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규정에 따라 셀리는 비록 자유를 되찾았지만 리처드를 살해한 범인으로서 그녀는 부부 공동재산과 리처드 명의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잃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 돈은 이론상 그녀의 아들들에게 직접 넘어가거나 국가의 일부가 몰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변호사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등법원에 이 규정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이는 매우 대담한 시도였죠. 왜냐하면 이는 판사에게 법의 흑백 사이에 회색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폴 매튜스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셀리가 분명히 사람을 죽였다는 철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리처드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자였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행동은 상당히 그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리처드는 분명히 자신의 죽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불충, 굴욕, 고립,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신적 통제는 이 비극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한 상황, 특히 죽은 자의 생전 강제 통제 행동을 고려했을 때 셀리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셀리가 리처드의 100만 파운드 유산을 전액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 사법당국의 도덕적 지지가 담긴 판결이었습니다. 법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위기 뒤에 진정한 가해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그 여성을 수없이 죽였다는 사실을요. 감옥에서 나온 셀리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독신의 생존자로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처드의 생전 가장 친한 친구인 더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한때 술자리에서 리처드가 어떻게 아내를 통제하고 어떻게 아내를 굴욕 주었는지 자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는 셀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2022년 셀리는 더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결정은 셀리의 아들 데이빗에게는 마치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데이빗은 아버지가 악마였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데 10년을 보냈지만 어머니는 자유를 되찾은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그 악마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어머니가 방금 한 불구덩이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에게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습관처럼 따르며 또 다른 비슷한 온상으로 뛰어들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바로 이 남자에게도 여전히 얽매여 있다는 생각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데이빗은 2년 동안 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통제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그 왜곡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셀리의 사건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셀리법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제 통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리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의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인격적 굴욕을 겪고 있다면 그가 한 번도 손톱 하나 대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가정폭력이며 범죄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사법 시스템에도 경고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반격 사건을 다룰 때 마지막 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장면만 보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절벽으로 밀려나갔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건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한 여성은 24살의 열정적인 모델로 꿈을 향해 나아가던 그녀는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여성은 26살의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로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직업을 얻었고 앞으로 펼쳐질 멋진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파티에 참석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는 차가운 병원 앞에 무자비하게 버려졌으며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두 여성의 몸에서 다량의 혼합 흥분제와 마약 성분을 발견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잔혹하게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2021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천사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북서쪽에는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의 대명사인 할리우드에는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모여 있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티 자일스는 1997년 11월 4일 알리바마주 버밍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라크 전쟁에서 복무했던 퇴역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현명한 주부였습니다. 5 식구 중 막내였던 크리스티는 부모님과 두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크리스티는 타고난 활발함과 사랑스러운 외모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운동에도 재능이 있어 남자애들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크리스티는 3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금세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흘러가는 동안 크리스티는 축구, 육상, 모델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축구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남자애들 못지않은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뛰었고 심지어 남자 축구팀의 후보 선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크리스티는 육상에서도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육상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2년 연속 지역 육상 대표팀에 선발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쁜 얼굴로 주목을 받았던 크리스티는 모델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미인 대회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모델 회사의 러브콜을 받아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11년 어느덧 14살이 된 크리스티는 11개의 모델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크리스티는 스포츠와 모델, 둘 중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크리스티는 더욱 화려한 모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델 일에 전념하며 크리스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학업은 중단했고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번화한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했습니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미술관에서 크리스티는 운명적인 사랑 얀 킬리어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보다 17살이나 많은 사진작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비록 크리스티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후 3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굳건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가족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4살의 크리스티는 달콤한 사랑을 만끽하는 동시에 모델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빛나는 별처럼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 갑작스러운 흉보가 전해졌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저녁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겨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크리스티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자들만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26살의 힐다였습니다. 뛰어난 건축 디자이너인 힐다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자랐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후 22개국을 여행하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건축 및 디자인 회사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힐다는 올해 7월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른 친구인 세레스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부 할리우드의 클럽에서 시작하여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창고 파티로 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파티는 흔히 창고나 유사한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열리는 대규모 파티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창고 파티에 무사히 도착하여 13일 새벽 4시까지 신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춤추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모두 지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세레스는 바로 파티를 떠났지만 크리스티와 힐다는 파티에서 만난 몇몇 예술가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 여자를 다음 장소의 파티에 초대했고 그 장소는 그들이 말한 예술의 집이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남자들의 외모와 옷차림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그녀들은 그들이 향하는 곳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3일 오후 5시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의 남부 캘리포니아 병원 앞에 번호판이 없는 토요타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가면을 쓴 두 사람은 젊은 여성을 병원 앞에 내려놓고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버려진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실종되었던 크리스티였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2시간 후 번호판이 없는 그 차량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2.6km 떨어진 또 다른 병원 카이저 퍼머넌트 정문 앞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을 잃은 젊은 여자가 내려졌고 가면을 쓴 사람들은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6살의 힐다였습니다. 힐다는 살아있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했지만 곧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크리스티와 힐다의 가족과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크리스티의 남편 얀이었습니다. 13일 아침 그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피곤해서 잠든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얀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얀은 갑자기 자신과 아내가 휴대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서둘러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휴대폰 위치가 집이 아닌 낯선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다 크리스티의 휴대폰 위치가 병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 얀은 큰일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아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얀은 즉시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동시에 아내의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곧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아내 크리스티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티의 친구 힐다가 다른 병원에서 이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건강했던 두 여성이 파티에 참석한 후 목숨을 잃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같은 날 함께 파티에 갔던 세리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두 친구의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레스는 얀에게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창고 파티에서는 주로 VIP 구역에서 춤을 추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3명의 낯선 남자들이 자신들을 예술가라고 소개하며 다가왔고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그들과 함께 다음 파티에 가게 되었고 세레스는 너무 피곤하여 그들과 떠나지 않고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얀은 세레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아내의 휴대폰 위치가 찍혔던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분명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얀은 가능한 빨리 단서를 찾기 위해 그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네티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역시 만능이었습니다. 곧 몇몇 네티즌들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웨스트 올림픽대로 8641번지 아파트에는 데이비 피어스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할리우드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며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여러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종의 유명인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얀은 즉시 데이빗을 온라인에서 검색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꼽으며 악평을 쏟아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의 참사는 분명 데이빗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창고 파티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데이빗과 크리스티가 VIP 구역에서 함께 춤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창고 파티 입구의 CCTV에는 두 여자와 세 남자가 함께 떠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1분 데이빗의 아파트 입구 CCTV에는 그 5명이 차에서 내려 8641번지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아파트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11시간 후 오후 4시 19분 아파트 입구 CCTV에는 두 남자가 크리스티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찍혔고 그들은 그녀를 차에 태워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와 이번에는 힐다를 안고 차에 태워 다른 병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크리스티와 힐다는 8641 아파트에서 11시간 동안 끔찍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곧 37살의 데이빗 피어스와 그의 두 친구 배우 브렌트 오스본과 사진작가 마이클 앤스바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8641번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도요타 차량을 발견했는데 목격자들은 두 여자를 병원으로 옮긴 차가 바로 이 차라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는 데이빗 명의로 임대되었고 나중에 브렌트도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특히 데이빗은 집에 물이 새는 바람에 4만 달러, 약 5,5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가 손상되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색 결과 방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여성 화장품이 즐비했으며 금지품을 희석하는 도구도 찾았지만 금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남자의 혐의가 짙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감시하며 묵묵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가 지났습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병상에 있는 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사 상태의 딸을 마주한 그들은 강한 거부감을 견디고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딸을 편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법의학 부서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코카인, 펜타닐,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특히 크리스티의 몸에서는 GHB 성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GHB는 마약, 환각제 등으로 불리며 과다 복용하면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두 사람의 몸에는 뚜렷한 상처나 싸움 흔적은 없었지만 힐다의 하체에서는 긁힌 자국과 가벼운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체액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혼합 복용하여 중독과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검사 결과에 의거해 데이빗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두 여자에게 다량의 마약을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데이빗의 두 친구인 브렌트와 마이클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전과가 많고 악명이 높았으며 범행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석금이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9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브렌트와 마이클은 각각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두 여성이 참변을 당한 과정을 조심스럽게 추론했습니다. 데이빗 일행은 창고 파티에서 매력적인 크리스티와 힐다를 만났고 파티가 끝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해 두 사람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들은 두 여성과 더욱 친밀해지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여 홧김에 음료에 약을 몰래 넣어 두 사람을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범죄를 저지르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크리스티와 힐다의 몸에 거의 상처가 없었고 힐다의 하체에 긁힌 자국과 멍은 있지만 체액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빗 일행은 자신들의 즐거움에만 집중했고 두 여자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그들은 크리스티의 호흡이 약해진 것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티를 살릴 수 있다면 본인들이 지은 범행이 덜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스크를 쓰고 번호판을 제거한 채 크리스티를 가까운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크리스티를 병원으로 옮긴 후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힐다 역시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힐다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의 추론은 그럴듯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데이빗 일행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증거였고 파티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스티와 힐다는 당시 코카인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세 용의자들이 그녀들이 스스로 마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와 힐다의 가족들은 딸들이 완벽한 천사는 아니었고 파티에서 코카인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헤로인이나 GHB 같은 강력한 마약은 스스로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와 힐다는 강력한 마약을 매우 혐오했고 주변에서 마약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특히 GHB와 같은 약물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투약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아버지는 자신이 군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딸에게 간단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딸이 강제로 범행을 당하게 된다면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저항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크리스티는 하체에 가벼운 긁힌 자국을 제외하고 다른 상처는 없었습니다. 이는 크리스티가 약물을 투약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와 힐다의 마지막 대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3일 새벽 5시 30분, 즉 두 사람이 데이빗 아파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크리스티는 여기서 떠나자 라는 메시지와 함께 눈을 부릅뜬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힐다는 곧바로 차를 불렀어.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라고 답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기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불편한 일을 겪었고 떠나려 했지만 데이빗 일행에 의해 저지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데이빗 옆집에 살던 이웃은 영국 매체 더 선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13일 하루 종일 데이빗의 아파트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소리는 최소 5시간 이상 지속되었지만 이웃은 그 아파트에서 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데이빗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75살의 또 다른 이웃 역시 데이빗을 굉장히 싫어했고 항상 소음을 내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린다며 시끄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데이빗이 유명한 성인 영화 배우 론 제레미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론은 여성을 강제로 폭행한 혐의로 30건 이상의 고소를 당했으며 일각에서는 데이빗이 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인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빗은 파티를 통해 여성들을 유인한 후 약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성인 영화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크리스티는 데이빗의 표적이었고 실수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7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데이빗을 2건의 고의상해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데이빗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그의 혐의는 매우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배우 친구인 브렌트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반면 사진작가 마이클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마이클이 사건 과정에서 단순히 사진작가 역할만 했을 뿐 데이빗의 지시에 따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창고 파티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마이클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마이클이 최종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증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이 범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그의 사건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딸의 장기를 기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힐다의 유골은 부모님에 의해 고향인 멕시코로 옮겨졌습니다. 추모식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힐다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꽃을 바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힐다의 부모님은 매일 울고 있어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27년 가까이 딸을 우리 곁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은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라며 애통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유골의 절반은 남편 얀에게,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곳에 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에 참석하여 크리스티를 애도했습니다. 크리스티의 가족들은 우리 집안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며 꿈속에서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얀 역시 크리스티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현재 데이빗은 보석금 340만 달러, 하나로 약 47억 원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건의 고의상해 혐의 외에도 크리스티 사건 이후 여러 여성들이 용기 내어 증언하면서 7건의 추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혐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부일 뿐입니다. 검찰은 데이빗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봐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빗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인 배우 브렌트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와 마이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최종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중국 상하이에서 한 차례 불길이 민가를 휩쓸어 소실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의 여교사가 그 불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 뒤에는 인간성의 왜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살의 여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는 생전에 누군가에 의해 예리한 흉기로 목을 찔린 후 사망하였고 그 후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20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신혼이었던 남편을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 이후 상하이 푸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의 문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나는 곳을 보니 근처 주택에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나다니 혹시 누군가가 요리를 하다가 가스를 끄는 것을 깜빡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장의 한 남성은 매우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누군가가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그의 몸을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주택 안에는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대원들은 주택 안에서 타버린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원은 곧 밝혀졌고 바로 이 주택의 딸인 26살의 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낮이었고 또 평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미는 일어나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그녀는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까요? 격양된 상태였던 아버지는 아직도 진정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유미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에 탄 몸에서 과일을 깎는 예리한 흉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방화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화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유미는 이미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딸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니 유민의 부모님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현장에서 몇 번이고 울며 기절하였습니다. 유민의 어머니인 자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아이를 해쳤고 불까지 질렀단 말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상하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의 상하이는 이미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도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사건이 낮에 발생한 덕분에 경찰은 몇 군데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를 살해하고 방어한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엄호걸, 아재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아재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해를 당하다니 이 결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我不想交流，我不想交流，我现在就想等乔伊，好吧，什么都不想。 신혼부부는 이제 막 가정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아이가 이미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신혼의 남편이 이렇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유미는 순수하고 착한 소녀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유미는 상하이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상하이 푸동의 한 명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동 범위는 평소 학교와 집, 이 두 곳뿐이었고 가끔 주말에 회식을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지내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교류 범위가 매우 좁았던 것입니다. 유미는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습니다. 가끔 학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면 유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학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는 저녁 7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유미는 곧 학년 대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초반인 그녀에게는 매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고 뛰어난 유미는 사랑이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보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재는 키가 180cm이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돈뿐이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재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들여 아재를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학비가 한 학기에 4만에서 6만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약 760만 원에서 1140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학교는 정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재의 아버지는 높은 학비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재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큰 돈을 들여 아재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재의 학업을 위해 아버지는 항상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성적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았고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외국에서 매일 선생님들에게 꿀지람을 듣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유학 경험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민이라는 착한 상하이 여교사는 이웃의 소개로 해외에서 돌아온 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에 만나 8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2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민의 아버지는 딸과 아재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딸은 상하이의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젊은 학년 대표 선생님이었고 사위는 영국 유학파로 안정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우리 딸이 원해서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감정이 매우 좋았고 거의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딸과 아재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딸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재는 그날 오지 않았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이었고 금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날 딸은 임신 테스트기로 초기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민의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재가 단순히 영국 유학파가 아닌 졸업 증명서조차 받지 못한 가짜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不是你亲生父亲对吧？你爸为什么不是我亲生父亲？他不是说收养你的吗？我不知道啊，他们没跟你说过啊？没有啊。 아재는 사실 양자였으며 이 사실은 그 자신조차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친아들이 있었지만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재는 이후에 그들이 입양한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재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학교를 보냈고 성인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잠시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자 양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들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영국에 머무르면서 아재는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졸업 증명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아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재의 마음은 이미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인터넷 도박에 쏠려 있었고 그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매달 3,000위안, 하나로 약 57만 원의 수입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전념하기 위해 그는 몰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고 그 연기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가 몇 달째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아버지는 그제야 아재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양부모님도 걱정이 되어 아재를 다그쳤고 결국 아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고 대부분의 도박꾼들처럼 아재도 크게 패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그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 200만 위안, 즉 약 3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돈이 없게 되자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때 아재는 양아버지가 이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썩이는 양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재의 양 부모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교훈을 주어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재의 양 부모님은 양자의 고리대금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재는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도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재는 초등학교 교사 유민과 소개를 통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2020년 1월 1일에 유민과 결혼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이 결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곡점은 종종 사람들이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유민의 부모님에게는 아재뿐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박까지 했다는 큰일을 결혼 전에 유민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딸의 행복을 도박꾼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재의 양부모 역시 이 비극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히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일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재가 나쁜 습관을 고칠 것을 약속한다면 양아버지는 그의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혼 준비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재가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는 여자 쪽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딸의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딸이 사고를 당한 후에야 하나씩 알게 된 것입니다. 아재의 양부모는 약속한 대로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결혼식도 치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재가 평소에 항상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가족을 때리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재는 결혼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재는 양아버지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재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약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아재는 차를 몰고 아내 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유미는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아재는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아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재는 이 기회를 틈타 아내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아재는 자신의 상황을 아내 유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민은 남편이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매우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유민은 아재가 요구한 25만 위안, 약 4,800만 원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재는 부엌으로 가서 예리한 흉기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위협하여 돈을 다시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재는 예리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아재는 침실에서 라이터로 책을 태워 집안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큰 불길은 2층 내부 물건과 집 구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범행 후 아재는 자수하여 본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이 사건은 상하이 포동신구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었고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검찰관은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태도는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법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에게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我不想交流，我不想交流，我现在就想等枪毙，好吧，什么都不想。你对人生就这么没有期待感吗？ 就期待什么呢？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검찰관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역시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을 요청하는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 때문입니다. 아재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재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을까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경찰은 초기 조사 당시 그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재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전혀 결과를 고려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아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신혼이었던 아내를 해친 이유가 단지 25만 위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5만 위안은 일반인에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후 아재는 그들이 결혼할 때 받은 혼례금만 해도 75만 위안, 약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돈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2021년 7월 30일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의 선고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아재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고 방화를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의살인죄와 방화죄에 해당하고 아재의 행위는 잔인하고 동기가 비열하며 매우 위험했습니다. 또한 아재의 자수행위는 그에 대한 경감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피고인 아재는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총 497일이 걸렸습니다. 아재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민의 고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쓰러졌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범인이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딸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민의 학생 부모인 장 씨는 유민과 학생들의 관계를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유민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를 가르쳤으며 유민은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았고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했으며 봄 소풍 때 유민은 혼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고 모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장 씨의 눈에 유민은 아이들의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고 당일 오후 유민의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은 묘지로 가서 유민을 추모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은 딸에게 판결 결과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 간식,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판결 결과를 읽어주고 판결문과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결혼 증명서를 태워버렸으니 이제 너와 그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너 자신을 잘 챙기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딸이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씩 뜯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각 종류마다 2개씩 놓았는데 이는 딸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아재와 그의 양부모에 대해 유민의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엄씨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재의 양부모 집과 유민의 집은 불과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2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재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아내가 거절한 이유는 그 돈을 암에 걸린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남편 가족의 병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재가 범행 후 도망친 후 이웃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2층에서 유가족의 집에 있는 개장을 열어 2마리의 강아지를 탈출시켰습니다. 그중 하나인 탕탕이라는 작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기 위해 2층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유민의 시신 옆에는 탕탕이라는 강아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강아지 탕탕은 작은 몸이 이미 불에 타 있었습니다. 불길을 마주한 강아지는 주인을 구하려고 했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아지조차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손을 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매년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낭만적인 환상을 가진 많은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여생의 모든 걸음이 잘못된 길이 되기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에서 결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